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스포츠 윤리 강의를 맡은 성윤범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스포츠 윤리 어려우신가요?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와 함께라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리 여러분들의 삶과 동떨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과 이미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교 생활 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 윤리라는 부분이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은 사실 2023년 기출 분석이라고 써놨긴 했지만 지금까지 쭉 추세가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윤리, 말 그대로 스포츠 윤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윤리 안에 스포츠 윤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일반 윤리 부분에서도 출제가 되고 스포츠 윤리 부분에서도 다수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마찬가지인데 실제 여러분들 스포츠와 관련된 윤리, 여러분들 스포츠 매일매일 보시잖아요. 매일매일 보시고 즐겨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실제로 스포츠 현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새롭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일어나는 윤리적 이슈, 그 중에서 과거에는 인종차별 그리고 도핑이 있었다면 현재는 기술 도핑까지로도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전환 스포츠 선수의 등 이런 윤리적 이슈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해석하셔야 될지를 보고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필기 문제 어떻게 출제됐냐면요. 우리가 총 8가지 챕터가 있습니다. 이 8가지 챕터 중에 반절 정도가 1장과 2장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이론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과 실제가 어떻게 접합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한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컨대 2024년에도 아마 이 앞부분 1, 2챕터에서 대부분 50%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나머지 부분이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섹션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거는 다음 챕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도덕과 윤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 도덕과 윤리 굉장히 어려우시죠? 사실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도덕과 윤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아니면 도덕과 윤리의 비슷한 점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개념에서 도덕은 무엇이고 큰 개념에서 윤리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도덕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악설, 성선설, 환경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개인의 선함이 이미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윤리는 사회적인 통념상에서 이게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은 개인의 심성에 영향이 크고 윤리는 이제 사회적 교육이라든지 이런 통념에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차이점을 두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한 번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레스트의 도덕성 구성 요소가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스트라는 사람이 어떤 걸 이야기했냐면은 도덕성을 판단할 때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이 4단계를 거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민감성, 판단성, 동기성, 품성화입니다. 그래서 민감성은 이제 지각하고 해석하는 거, 어떤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판단력은 이제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을 하는 거고, 동기화는 행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걸 얘기하고요. 품성화는 이제 자아 강도, 인내력, 용기, 자기 통제력 이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단계의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용어는 좀 암기를 해 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선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울 거는 사실 없고요. 이 세 학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 이름이 나온 거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을 추구했고 에피쿠로스는 어떤 걸 추구했고 칸트는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알아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가 목적론적 윤리학, 쾌락주의 윤리학, 의무론적 윤리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은 이걸 추구하고 이 사람은 어떤 목적이 있느냐를 살펴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의 의미, 이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뚜렷하게 차이점은 사실 판단은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누가 봐도 이거는 똑같은 현상이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이제 말레이시아 아시안컵 3차전 보고 왔는데 정우영 선수가 골을 넣었다. 이거는 객관적인 판단이죠. 하지만 가치 판단은 정우영 선수가 이제 골을 넣긴 했지만 기량이 너무 부족했다. 아니면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것들은 주관적입니다. 주관적. 그래서 누가 봐도 똑같은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인가가 사실 판단. 그리고 모두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가치 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만 아시면은 문제를 푸시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윤리, 일반 윤리가 있고 그 안에 스포츠 윤리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 윤리 안에 스포츠 윤리가 포함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서른 여러 가지지만 저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반 윤리는 스포츠 윤리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그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좀 색다르게 보셔야 할 부분들이 스포츠 윤리에서는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윤리와 스포츠 윤리는 사실 다를 건 없지만 이런 차별점들이 있다. 왜냐면은 일반 윤리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는데 필요한 태도이고, 그리고 스포츠 윤리는 스포츠 경기에만 국한이 되기 때문에 이 윤리가 각각 다를 수 있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네, 윤리이론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목적론적 윤리, 그리고 의무론적 윤리, 그리고 덕성적 윤리, 이렇게 3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차이점을 두셔야 될 게 공리주의가 워낙 많이 나와요. 공리주의는 사실 목적론적 윤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 윤리는 결과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은 사실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중요치 않다. 결과가 옳으면은 그 결과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옳다 하는 것이 바로 결과론적 윤리의 특징입니다. 공리주의 말 그대로 공리, 다수의 이득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적론적, 이걸 결과론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 윤리 또는 목적론적 윤리는 그 추구하는 게 결과와 관련이 깊다. 근데 공리주의는 결과 안에서도 공동의 이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윤리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과주의, 목적론적 윤리 돼 있죠. 그리고 양의 쾌락을 다수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에는 다수의 이익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장단점이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공리주의의 단점은 소수의 의견은 묵살될 수 있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이 문제도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명확히 아셔야 되고요. 네, 이번에는 의무론적 윤리입니다. 이거는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진 선을 펼침에 있어서 잘못된 선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 윤리하고 의무론적 윤리는 좀 상반된 의견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칸트
또 사람 이름 나오면 어렵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선의지입니다. 이것만 보세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강의 말고 책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저는 좀 핵심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의지, 옳다는 이유만으로 행위하고자 하는 이유. 내가 옳은 행동을 하면은 그건 선한 거야 라는 게 바로 선의지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선의지다 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동론적 윤리입니다. 동론적 윤리. 동론적 윤리는 사람의 초점을 맞춥니다. 사람.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성인.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부처도 있겠고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종교적인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법한 행동을 하라라는 게 바로 동론적 윤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은 목적론적 윤리는 결과가 중요하다. 이 안에 포함되는 공리주의는 다수의 이익이 중요하다. 의무론적은 행위가 중요하다. 덕석은 사람, 즉 성인이 할 만한 행동을 해라 라는 게 초점입니다. 이것만 아시면은 윤리론 다 배우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또 이제 배려 윤리라는 게 22년, 23년 좀 출제가 되어 있는데, 사실 2022년, 23년에 이 문제를 보셨다면은 여러분들 그냥 틀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오답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지만, 이 문제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당락이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알았으니까 다음번에 또 같은 문제가 나온다면은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길리건이랑 나딩스라는 이제 학자가 배려윤리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배려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 배려, 말 그대로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인 또는 타인의 삶, 아니면은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전부 배려해야 된다라고 길리건하고 나딩스는 이야기를 했어요. 또 동양 사상, 우리가 서양이 아니라 동양, 지금까지는 서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동양의 사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사상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뭐 그거와 관련된 거고, 사실 여기 뭐 공자, 맹자, 장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평생을 공부해도 이해를 못하는 게 사실 동양의 사상가고 서양의 사상가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느냐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공자는 인입니다. 인.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어짐입니다. 그리고 충, 효, 재 이런 포인트들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이런 포인트들이, 이런 거 다 사실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포인트만 보시면 되고요. 또 새롭게 이제 나온 것들이 있는데, 사단, 이게 2023년인가 22년에 출제가 됐는데, 사실 사단 여러분들 모르시죠? 저도 사실 뭐 공부를 하기 이전에는 당연히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한문을 조금 알고 계셨다면 문제를 푸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문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사단입니다. 공자가 이 사단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호지심, 칠근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한문을 이해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셨을 거고, 만약에 한문을 모르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내용 한 번씩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 맹자입니다. 맹자. 공자가 아니라 사단을 맹자가 했네요. 사단. 그리고 인이예지. 그래서 이 사단은 칠근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네 가지가 있다. 네, 노자는 도입니다. 덕, 그리고 상선약수. 상선약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는 그냥 물과 같이 세상의 흐름에 맞게 살면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포인트가 좀 중요합니다. 상선약수. 이게 최근에도 문제가 나왔어요. 장자, 좌망, 심재입니다. 좌망은 조용히 앉아 모든 것을 잊고 무아의 경지에, 심재는 잡념이 없는 깨끗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이 학자들 나오면은 사실 모든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생 공부한 사람도 다 이해를 못합니다. 이 포인트,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포인트만 짚고 가시면 됩니다. 네, 이외 윤리사상, 개인윤리와 사회윤리가 있죠. 그래서 개인윤리는 말 그대로 개인, 나 개인만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 하지만 사회윤리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는 나, 너,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죠. 이 사회에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회윤리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정의가 이타심, 그러니까 남을 배척하고 나만 잘하면 된다. 하지만 사회윤리는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임윤리와 심정윤리, 이것도 문제 최근에 출제가 됐는데요. 책임윤리는 결국에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윤리에 있어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행위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과정이 안 좋다면은 중간도 옳지 않다라는 거. 결국엔 결과를 책임져야 된다, 누군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쁜 결과를 초래해야 하는 것들은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심정윤리는 말 그대로 세상의 책임이거나 인간을 신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쁜 거는 결국에는 신의 책임이거나 남들이 나를 나쁘게 만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윤리와 심정윤리가 최근에 좀 나왔던 문제고요. 이제 가치충돌.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 두 가지 윤리적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행동을 할 거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배워왔던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노자, 맹자 이런 것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의 행위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결과가 안 좋았어.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 의무론적 입장에서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고 결과론적 입장에서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 이정표를 주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문제만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레스트. 사실 사람 이름 나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딱 여기서 말했던 거는 민감성, 판단력, 동기와 품성화 4가지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이 4가지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는 딱 보기 좋게 4가지. 근데 좀 섞어 놓으면 좀 헷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민감성은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해석하고 옳은 것이네요. 그래서 해석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전혀 다른 거고요. 판단. 이제 행위를 하는 거죠. 행위.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3번. 해석하기. 지각하고 해석하기는 민감과 관련되어 있었죠. 품성화. 사실 여기에 있는 1번 예시가 도덕 품성화입니다. 도덕적 품성화. 1챕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될까요? 네, 두 번째 챕터 경쟁과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약간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경기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도 또 어려운 사람 이름 나오면 어렵다고 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남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달라. 그래서 남을 설득해야 될 때 이 3가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이성, 말 그대로 이성적인 행동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성과 감성을 구분을
모르시는 분은 없죠. 이성은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성적으로, 감성적, 파토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감성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토론을 할 때 누군가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전혀 이성을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뭐 울어버린다든지 아니면 화를 낸다든지, 이게 바로 파토스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로고스는 이성이고 파토스는 감성이야. 그럼 에토스는 뭐냐? 도덕성. 그래서 원동력,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걸 에토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성선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타고난 선함을 바로 에토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곤과 아레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15년부터 22년까지 쭉 출제가 됐고요. 그럼 아곤과 도대체 아레테는 뭐냐? 아곤과 아레테. 아곤은 경쟁입니다. 경쟁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레테는 탁월성입니다. 그럼 과연 경쟁과 탁월성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내가 경기를 해서 이겼어. 그럼 승리가 중요하죠. 이게 바로 아곤입니다. 하지만 탁월성, 내가 2등을 했어. 2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100m 원래 10초를 달렸어. 근데 경기를 뛰다 보니까 9초가 됐네. 나는 이미 나의 탁월성을 넘어간 거죠. 2등을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탁월함을 증명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걸 바로 아레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탁월성, 뛰어남. 그래서 아레테를 건강, 미, 강함, 크기, 운동 경기에서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1차적으로 아레테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것이 중요한지는 사실 어느 게 우선이고 어느 게 다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 특히나 프로 스포츠인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해서 내가 이겨야지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관중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더 높은 연봉을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과열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이 아레테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형식으로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아곤과 아레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를 묻는 문제보다는 과연 이거는 아곤과 아레테 중에 무엇이냐,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느냐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맨십 여러분 뭔지 아시죠? 젠틀맨십, 스포츠맨십, 말 그대로 스포츠인들이 지녀야 할 심성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스포츠맨십을 하는 것. 그래서 여기가 결국에는 아레테와 아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쟁, 아곤이었죠? 최선, 아레테를 발휘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럼 도덕적 행동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칙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마 사회학에서 배웠을 텐데, 스포츠는 놀이에서 게임이 되고 스포츠로 변화해 왔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발전이 되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규칙이에요. 규칙. 이 규칙은 결국에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입니다. 윤리, 이론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스포츠 현장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냐를 살펴보시면 돼요. 또 페어플레이, 사실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다 비슷한 말 같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안에는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으로 두 개로 나뉘게 돼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성적 규칙은 이 규칙을 지키면은 시합이 아예 성립조차 하지 않아. 하지만 규제적 규칙은 이걸 어겨도 반칙. 그래서 이걸 보상하는 수단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봅시다. 구성적 규칙 100m 달리기 하는데 50m 트랙을 달리고 있다? 게임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죠. 규제적 규칙 봅시다.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하는데 시작 출발했어요. 누군가 부정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게임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다시 한번 출발을 할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은 실격 2번 이상 하면 실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큰 대회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실격을 시키죠. 그래서 보상적 수단을 주어지는 게 규제적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형식적 주의는 무엇이냐? 규칙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규칙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규칙은 무조건 지켜야 돼. 좋든 안 좋든 이건 무조건 지켜야 돼. 이게 없으면 게임 자체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고, 비형식주의는 규칙집에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규칙에는 정해져 있지 않는 것들을 보통 우리가 불문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불문율은 규정집엔 없어요. 하지만 이건 선수들끼리 통용하는 일종의 약속이죠, 약속.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 이것도 충분히 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형식주의입니다. 그래서 형식주의자는 규칙집에 있는 모든 규칙들은 준수되어야 해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규칙집에 없는 불문율은 그럼 지켜야 하냐? 얘는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형식주의자고, 비형식주의자는 규칙에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해. 하지만 이 불문율, 규정집에 없는 규칙들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규칙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형식적 의미, 도덕적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크게 뭐 그냥 옳은 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옳은 것을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승부 조작입니다. 최근에 이슈 많이 되고 있죠. 모 선수가 뭐 불법 도박 결국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불법 도박, 승부 조작이 결국엔 불법 도박으로 인해서 많이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최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 조작의 의미는 그냥 조작적 행동이에요. 조작적 행동. 그래서 사실 요즘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여러분들 요즘 축구 대회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4개 국가가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4개 국가가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1차전, 2차전까지는 동시에 경기를 진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8시 30분에 경기하고 뭐 9시 50분에 경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3차전은 동시에 경기를 해요. 왜? 1위하고 2위가 결국엔 다른 팀의 2위하고 1위하고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렇게 바뀌었냐? 이것도 승부 조작의 일부로 보는 시각들이 존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전술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일부 어떤 학자들은 승부 조작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제도가 마지막 경기는 동시에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거는 그냥 전술적으로 용인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부분이고, 불법 도박으로 인한 승부 조작은 결국에는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스포츠 경기 왜 보시나요? 결국엔 즐거움이죠. 즐거움이라는 건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대와 겨뤘을 때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예측이 불가능한데 그걸 깨요. 왜냐면 이미 판이 짜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옳지 못하다. 공정성에도 맞지 않다라는 거죠. 해결 방안. 제가 스포츠 윤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윤리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잘못됐다면은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해줘야 돼. 이게 결국에 인식입니다. 인식.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 게 바로 스포츠 윤리의 추구해야 될 방향이죠. 그래서 해결 방안은 결국에는 문제가 끝이 없죠. 그래서 이제 교육을 결국에는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개념 플러스라고 해서 유틸리티, 뭐 젠틀맨십 이런 것들이 나와. 유틸리티하고 뭐 테크네가 있는데 이것도 2023년인가 이제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생뚱맞은 단어가 나왔죠. 근데 뭐 영어를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다면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예 틀리라고 낸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영어만 알고 있다, 한문만 알고 있다, 개념만 알고 있다 하면은 땡큐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요한 신체의 아르테 5가지 요소로 옳지 않은 것. 일단 여기에서 아곤과 아레테를 보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이미 아레테가 나와서 중요치는 않은데 아곤은 곧 경쟁이라는 단어가 써 있으면 됩니다. 아레테는 뛰어남, 탁월성. 한번 봅시다. 뛰어남과 탁월성을 발휘하는 게 뭔지. 건강, 미, 선함, 운동 경기에서의 능력. 선함이죠, 선함. 선함은 무엇이 탁월하냐, 무엇이 뛰어나냐를 넘어선 단계입니다. 선은 뛰어남과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스포츠와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현대 윤리적 스포츠에서의 윤리 이론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왔죠. 뭐 인종차별, 그리고 뭐 성차별, 그리고 뭐 이건 뒤에 나오는 뭐 도핑인데 도핑, 그 중에서도 기술 도핑,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성전환자, 뭐 여기에 포함되긴 한데 이런 실제적인 이슈들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이제 불평등이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파트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에서의 성차별의 과거와 현재, 과거는 어땠나요? 한번 살펴보시면은 과거에 여러분들 고대 올림픽에서는 여자가 아예 출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남녀 차별이 없죠. 그리고 심지어 장애와도 뭐 여기 성과는 좀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장애인 올림픽도 개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는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옳았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이게 사회화되고 아니면은 뭔가 개인의 권리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변화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게 변화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잘못된 부분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차별 말 그대로 남녀를 차별을 하는 거죠. 남성은 뭔가 근육질에 힘센 사람을 인식한다면은 여자는 가녀리고 약하다라는 인식, 이것도 다 성차별의 일환입니다. 스포츠에서는 더 심했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아레테에서도 개인의 강함, 아레테는 결국에 탁월함이었는데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는 남성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편향되고 부당한 태도, 그냥 차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남자와 여자는 달라. 뭐 여기까지는 뭐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죠. 너는 하지 마. 너는 해도 돼.가 문제가 결국에 되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도 여성 차별하지 마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스포츠에서도. 성평등. 결국에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해야 돼. 옛날에는 이랬다면은 이제는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들이 많이 노력이 돼서 개선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성차별의 원인, 그래서 능력이 남자하고 여자와 겨루면은 남성이 더 우월해 라는 편견이 존재를 하죠. 이게 과연 옳을까요? 뭐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남자 100m, 여자 100m 선수가 있으면은 남성이 조금 더 빠르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성이 10초라면은 9초 8, 뭐 이런 식으로 뛰어나긴 해요. 근데 그 이유를 볼까요? 저만 해도 10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걸 통계적으로 봤을 때 30% 정도만 내려가도 남자와 여자는 거의 동등하다라는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옳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하고, 결국에는 뭐 여자는 뭐 비공격적, 수동적이고 뭐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결국엔 편견, 똑같습니다. 편견. 그리고 이제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냐? 부모, 가정에서부터 이어져 왔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인 사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심어져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 학교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고정관념을 강화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미디어에서는 이것들을 더 부각을 시켜주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성은 뭔가 성적인 역할을 부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쁜 행동이고 편견에서부터 이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성평등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교육이 결국에는 인식 변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큰 틀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뭐 선진국을 판단하는데 뭐 경제적인 수단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 성평등이라고 합시다. 성평등 지수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우리 국가가 저 상위의 국가로 갈 수 있는 척도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편견 없애야 된다고 했죠. 이게 바로 편견이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 이제 생물학적으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죠.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다. 라는 게 바로 생물학적 환원주의이고요. 그래서 이런 편견, 남성은 뛰어나고 여성은 약해, 편견 없애고, 그리고 교육을 강화해야 돼. 왜냐? 인식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평등 움직임을 과거부터 활발하게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타이틀 4가 되겠죠.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게 문제에 나왔었어요. 한번 문제에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던 건데, 이런 조치들을 이제는 생각만 바꿔선 안 돼. 제도를 바꿔야지 사람들이 따라갈 것 같아. 강제적으로 부여를 해버린 경우가 되겠죠. 인종차별 똑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황인종, 뭐 흑인종, 백인, 이런 식으로 인종을 나눠버렸죠. 그래서 예전에 노예 시대에 흑인은 뭔가 저급해, 백인이 우위인 것 같아 해서 노예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스포츠에서도 비슷했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한 인종을 배척하거나 아니면 평가절하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과거의 인종차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종이 민족, 국적, 뭐 여기 종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인종 간의 차별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국가 또는 인종을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넌 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때린다든지, 이런
물리적 행위와 감정적 행위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우월하다는 편견이 존재를 했었죠. 그리고 남성과 여성과 마찬가지지만 황인종과 흑인종과 백인종 간에는 뭔가 신체적인 차이가 있어. 분명히 기량 차이가 있어. 라는 인종적 편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여기에 우리나라도 좀 포함이 되고 있긴 한데, 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막 거의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는 없고, 여기에 포함되는 황인종에 포함이 되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뭔가 경기하면 난리 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도 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집단의식을 부추겨.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도하고 뭐 파키스탄, 이건 이것도 뭐 일종의 인종이죠. 같은 인종이긴 하지만 그냥 종교하고 뭔가 국가로 분단되어 있지만 이 경기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냥 뭐 자기네들끼리 경기를 했어. 그래서 대부분의 집단들이 그 안에서만 국한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 글로벌 지구화가 됐죠. 다 섞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문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육 활동, 결국엔 인식을 바꾼다. 인식을 바꾸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강제적인 힘을 부여해야 돼. 그게 제도, 법, 뭐 이 정도로 정책, 이 정도로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걸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에 강제적인 게 이런 것들이 되고, 결국엔 교육과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애차별. 그래서 우리가 아마 특수체육론 공부하시는 부분에게 좀 해당이 되지만 결국엔 뭐 다 배우셔야죠. 그래서 과거의 장애인, 비장애인이라고 합시다. 차별이 존재를 했죠. 그래서 그런 차별이 결국에는 장애차별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엄격히 나눠서 이거를 차별을 하는 게 차별이죠. 근데 결국에는 인간은 동등하다. 인간은 모두 동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똑같다. 따로 나눠서는 안 된다. 라고 인식의 전환들이 계속 일어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시험에 나와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러면은 뭐 스포츠에서 이제 장애인 차별 이용하는데 이제 차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수단, 그리고 용기구, 특수한 용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체육 지도자.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달라. 이 다른 부분을 이 안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르기 때문에 동등하게 해주려면 이런 것들이 유지가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나오네요. 결국에는 교육을 통해서 인식이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오래 걸려. 그럼 여기에다가 법을 만들죠. 법과 제도, 정책을 만들죠.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너희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 평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강제적인 수단을 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체육활동을 하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뿐만 아니라 동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치 의무 기준이 있는데 이건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거는 현재까지는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것도 어쩌면 한 번쯤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스포츠에서의 인종차별의 발생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종과 민족, 국적에 의해 구분되는 우월함은 존재하지 않음. 우월함은 존재. 이게 틀렸네요. 인종하고 민족, 국가가 우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종차별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성전환 스포츠 선수들을 위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가이드라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실 제가 이거는 여러분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왜 틀리라고 냈냐? 이게 여러분들 이슈가 됐던 게 2022년 여자 역도 선수였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수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해서 올림픽 무대에 첫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때 당시의 기준은 수술도 필요 없었어요. 수술도 필요 없고 다만 프로테스테론 남성 호르몬 수치만 맞추면 됐었어요. 높은 게 아니라 낮았으면 됐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은 이젠 이것도 필요 없다. 이것도 무의미하다라고 해서 모든 규제가 없어졌습니다. 성전환 선수에 대한 규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답이 좀 틀려요.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보면은 규제가 없으니까 수술 필요는 당연히 틀린 거죠. 그리고 뭐 입증해야 됨 틀린 거죠. 그리고 입증해야 함 틀린 겁니다. 사실 정답은 여기서 보면은 2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오표를 통해서 틀린 거를 다시 표시를 해 놓겠지만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2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성전환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외과적 수술이라든지 남성 호르몬 수치는 현재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스포츠에서 환경과 동물 윤리입니다. 이 부분은 또 왜 나왔느냐? 당연히 스포츠 시설이 존재를 하죠. 스포츠 시설을 어디다 짓죠? 뭔가 땅 위에 짓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땅 위에 있는 생명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스키장을 이렇게 만든다고 슬리프를 만든다고 해요. 여기 아무것도 없나요? 원래 나무 심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파괴하게 되겠죠. 그래서 과연 스포츠를 하면서 이런 환경들을 어떻게 존중을 하고 공존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환경의 3가지 범주를 순수 환경, 개발 환경, 시설 환경으로 나눠놨습니다. 순수는 개발이 필요 없어. 뭐 약간의 개발이 필요하겠지만 거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아. 얘는 야외 시설이 필요하죠. 시설 필요해. 그리고 얘는 실내 활동이지만 시설이 필요해. 그래서 개발은 시설이 필요하고 야외야. 시설 환경 잘못 말했습니다. 네,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네. 꼬였어요. 네 번째 스포츠에서의 환경
동물 윤리입니다. 그럼 스포츠에서 도대체 환경하고 동물이 왜 나오느냐? 여러분들 스포츠 시설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짓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키장을 짓는다고 해. 여기에 막 산하고 막 나무도 있을 거고 뭐 바위도 있을 거고 뭐 다 있고 여기에 동물들도 살게 되겠죠. 근데 과연 이 스포츠 시설을 짓는 것이 맞느냐? 이 안에서도 환경 윤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에서 시작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포츠 환경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순수 환경, 개발 환경, 시설 환경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순수 환경은 시설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필요하지만 크게 파괴하는 먼 부분이다. 하지만 개발 환경은 시설도 필요하지만 야외에서 해야 된다. 시설 환경은 실내이고 시설이 필요하다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각각은 이 시설의 유무 또는 야외이냐 실내이냐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 문제가 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지으려고 문제가 되고, 우리가 과거 평창올림픽 할 때였나요? 평창올림픽 할 때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은 무슨 산을 허무는데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었고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환경에 대해서 패스모어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람 이름 나오면은 어렵습니다. 사람 이름은 결국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환경 문제는 왜 발생을 하느냐? 인간이 뭔가 이걸 설치를 하면서 이득을 얻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게 패스모어입니다. 베르크, 인간적 거처. 결국에는 이 지구는 사람들의 집이야. 집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파괴하는 것은 곧 나의 집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또는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 윤리, 동물 중심주의 윤리 두 개 이름만 들으셔도 알겠죠. 인간 중심 당연히 사람이 위야. 하지만 동물 중심 사람이 위가 아니라 동물하고 동등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월해 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인간의 이득으로 인해서 파괴돼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동물 중심주의 이론은 그건 아니야. 인간만이 중심이 아니라 동물하고 사람하고 동등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또 3명이 나왔네요. 피터 싱어, 로렌츠, 레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터 싱어는 고통만 외우시면 돼요. 로렌츠는 반려 생각하시면 되고, 레건은 삶을 이어갈 권리, 이 포인트만 딱딱 외워가시면 됩니다. 결국에 이 세 사람은 동물 중심의 윤리를 펼치고 있는 사람이야. 피터 싱어는 뭔가 고통, 로렌츠는 반려, 레건 삶을 이어갈 권리, 이 세 가지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테일러 자주 나오죠. 생명 중심. 결국에는 생명도 동물도 중요해. 상호 의존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결국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뭐 동물의 권리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레오폴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레오폴드는 대지윤리, 대지피라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뭐 생물 배웠을 때 이렇게 쭉 배웠죠. 생물 피라미드, 뭐 이 위에 인간이 있는데 결국에 이 밑에 뭐 식물들이 존재를 하겠죠. 식물이 존재하고 뭐 위에는 동물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대지 피라미드가 다 중요하다. 인간만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 개인은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공동체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된다.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거고요. 스포츠 발달을 위한 윤리적 전제. 결국에는 동물이 중요하냐, 인간이 중요하느냐, 우위를 따지지 말고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 인간도 물론 중요해. 돈 버는 거 중요해. 하지만 환경 파괴하는 것도 중요해.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를 정해보자. 그래야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자연에는 한계가 존재를 해요. 우리 지구라는 지구라는 곳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보자. 다 같이. 라는 거죠. 결국에 이런 내용이고. 동물윤리. 결국에 종이 다른 이유로 차별하는 거. 우리가 뭐 인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있는 인종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종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는 지금 인간이 뭐 호모사피엔스 정도로 분류되고 있는데 뭐 다른 동물들도 있죠. 뭐 포유류, 우리도 뭐 포유류긴 한데 포유류, 그리고 뭐 식물?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식물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파충류, 뭐 조류, 이런 것들이 다 종 간의 문제이죠. 근데 이 종 간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 얘네는 다 똑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패스모어, 베이컨, 칸트, 데카르트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어떻게 보면 얘는 종 차별을 정당시한 거죠. 패스모어는 인간, 얘 다 종차별주의자입니다. 결국에는 동물보다 인간이 우월해.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하등하고 인간은 우위에 있어. 그래서 얘를 파괴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5명입니다. 그럼 반종 차별주의. 종 간에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인간하고 동물은 동등하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피터 싱어, 레오폴드, 테일러, 벤담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피터 싱어, 이익평등 고려 원칙 외우시고요. 레오폴드, 대지, 아까도 아마 나왔을 겁니다. 대지 외우시고요. 테일러, 목적론적 삶의 중심 외우시고요. 벤담, 쾌락, 고통 외우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 이름 외우면은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스포츠와 관련된 종차별주의. 결국에는 인간이 동물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동물들 무시하고
하위로 놔도 돼 라고 뚜렷하게 보는 것들이 경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마, 뭐 전차, 전쟁, 전차 경주, 뭐 이런 거, 뭐 닭싸움, 소싸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죠. 그리고 유의로서의 도구, 인간하고 동물하고 싸우는 거, 동물하고 동물끼리 싸우는 거, 다 종차별주의적 태도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포츠와는 좀 동떨어져 있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스포츠에서 좀 이야기하기에는 애매하지만 뭔가 약물을 만들고 뭔가 의학을 개발하는 데 있어 동물 실험을 하잖아요. 이 동물 실험도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된다 해도 특수한 조건을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3R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체, 축소, 순화 세 가지가 있어요. 다 R로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영어를 사실 영어만 알면은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다음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생태중심주의 윤리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1번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생존과 성장, 번식의 목적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뭔가 목적, 우리가 생태중심주의하고 인간중심이라고 있었죠. 인간중심 또는 생명중심. 근데 1번은 생명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일단 사람 이름이 나오면은 난이도 5개. 이건 방법이 없어요. 외워. 암기. 또는 오답을 제거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 뭔가 종차별주의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니은, 동물은 자의식이 없는 존재이고 인간으로부터 직접적인 의무를 부여받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위도 없다. 둘 다 종차별주의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쭉 살펴보시면은 종차별주의자, 아까 얘기했던 칸트, 아리스토텔레스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종차별주의자만 고르신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4분의 1의 확률에서 2분의 1, 50%를 가지고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죠. 하면 정확한 모범 답안을 얘기하자면은 2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 5명 종차별주의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 명확히 외우고 계시면은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엄연한 암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실제 문제에 출제가 된다, 사실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이거에 연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암기를 하셨다면 당연히 맞출 수 있고, 암기를 하지 않으셔도 저처럼 이런 식으로 오답을 제거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5번째 스포츠와 폭력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와 폭력, 어떻게 보면 스포츠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폭력이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악온을 이야기했어요. 악온은 결국에 경쟁이다. 경쟁, 여러분들 축구만 생각해 보셔도 상대방의 골을 넣거나 우리 편 골대에 골을 먹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이런 폭력이라는 것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게 결국에 규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이런 다 세세한 연관성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스포츠 폭력 의미를 봅시다. 그래서 고의나 과실, 일부러 했던지 일부러 하지 않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규칙을 의미하는 그 규칙을 어기면서 발생하는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얘기해요. 과거에는 우리가 폭력을 이야기할 때 물리적인 폭력만을 강조를 했어요. 하지만 현재 어떻죠? 요즘 뭐 아동학대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면서 나왔던 게 정서적 학대였습니다. 폭력에도 정서적이 포함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서 정서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폭력 왜 발생하느냐? 결국엔 이 악원, 경쟁을 추구하기 때문에 폭력성하고 공격성으로 나타난다입니다. 분류, 개인적 폭력, 도구적 폭력. 개인적 폭력은 말 그대로 개인이 충동을 참지 못해 폭력적인 충동을 참지 못한 게 개인이에요. 하지만 도구적은 결국에는 팀의 승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 또는 우리 팀이 이기기 위해서 우리 팀이 상대방의 골문에 골을 넣기 위해서 우리 편의 골문에 공을 넣지 않길 바라면서 하는 행동이 도구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럼 왜 유난히 스포츠에서 공격성이 많이 나타나느냐? 결국에는 도전 정신, 결국에는 경쟁이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 경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공격성은 원초적 본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느냐 또는 내가 지내온 환경으로부터 발생을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포츠에서 공격의 윤리적 이유, 아까 아레테에 이야기했죠. 탁월함. 내가 탁월한 것도 중요해. 하지만 남의 탁월함을 올리기 위해서도 나는 노력을 해줘야 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침해하면 안 된다 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최근에 등장한 게 격투기죠. 격투기. 이 안에는 뭐 복싱도 있고 뭐 태권도도 있고 유도도 있고 뭐 요즘 유행하는 이중격투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거는 관념적으로 다 이해가 돼. 어느 정도의 규칙이 정해져 있어. 하지만 이중격투기는 그 규칙이 굉장히 뭉뚱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찬성하는 건 결국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합법적이야. 규칙 안에서 행하는 폭력은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에게나 공격성이 존재를 하지만 이 공격성을 표출할 대상이 필요하니까 나는 이중격투기를 해 또는 나는 이중격투기를 즐겨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신체의 탁월성, 이중격투기야말로 도구가 필요 없고 사람 대 사람으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 하지만 이제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를 하죠. 이런 조사가 있어요. 선수 간의 폭력이 증가를 하면은 관중의 폭력도 증가를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이 이중격투기 폭력성이 결국에는 관중들에게까지 동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중격투기 저 군대 다닐 때 뭐 여러분들 없었겠지만 여러분들도 뭐 군대 다녀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저 군대 다닐 때 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선임들이 프라이드 기술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막 저를 목 조르고 막 이랬던 것도 있거든요. 결국엔 TV에서도 하는 거 난 해도 돼 라는 이런 사회 조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청소년, 이게 일반화되면은 문제가 돼. 왜냐면 청소년들 아직 미성숙하잖아요. 미성숙한데 이게 괜찮아 라고 하면은 언젠간 성인이 돼서도 이런 폭력적인 행동이 노출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원초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폭력은 무조건 안 돼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 지금 윤리에서 얘기하는 게 처음엔 선수만 대상이었어요. 선수만 대상이었는데 이제 지도자 그리고 심판 그리고 관중 이제 다 크게 봐서 스포츠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스포츠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수 간의 폭력, 선수를 체벌해야 되는 금지 이유. 그러니까 지도자가 선수를 체벌한다든지 아니면 선배 또는 선배라고 합시다. 선배가 후배에게 체벌하는 경우 당연히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과거에는 과학적이지 않고 지도자가 또는 선수 대 선수끼리 이렇게 체벌을 하니까 경기 성적이 좋았다라는 썰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걸 과학적으로 보니까 옳지 않아. 그래서 지금은 아예 안 하고 있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아까 인간에게 모든 폭력은 안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경기력 향상, 이건 과학적으로 해당이 안 돼. 과거에 이건 썰은 썰이고 이건 현재 과학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게 밝혀졌고, 그리고 결국에 때리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물론 맞는 사람이 더 스트레스 받겠지만 둘 다에게 너무 스트레스야. 문제가 되죠. 그래서 대한체육회, 우리나라의 체육을 관장하는 대한체육회에서 이 7가지를 규정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교육, 인식, 안 돼, 제도, 법을 만들었죠. 이거는 무조건 하면 안 돼 라고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물리적인 폭력이었는데 이제 정서적인 폭력에까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인 폭력에 해당하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정서적인 폭력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방활동, 폭력하면 나빠. 인식을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 있는 교육, 그리고 이런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벌을 줘야 되겠죠. 체육 현장에서 배제. 벌만 주는 게 아니라 맞은 사람 있잖아요. 맞은 사람들도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과거에는 체벌을 하면은 경기력이 높아졌다. 이제 아니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훈련, 어떤 자세로 지도를 했더니 경기력이 좋아졌다. 이것들을 발굴을 해서 주변인한테 알려야 되겠죠. 관중폭력, 아까 이 폭력 스포츠 윤리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즘은 이런 표현을 안 하던데 훌리건이라는 표현을 과거에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네덜란드인인가
뭐 이 사람들이 어떤 스포츠 현장에서 막 과격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훌리건이라고 이야기했다는 뭐 그런 썰이 있는데, 결국에는 관중이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예전에는 관중은 스포츠인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썼어. 근데 이제는 아니죠. 이 관중들, 요즘 뭐 프리미어 리그에서 뭐 손흥민 선수에게 뭐 안 좋은 제스처를 취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은 그 사람 연간 회원권 몰수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게 되죠.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중 폭력은 경기의 성격과 라이벌 의식, 응원 문화 등에 따라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요. 결국에는 관중들이 폭력을 행사한다. 아까 얘기했던 선수에서 관중으로 동기화가 일어나요. 거기다 소수의 관중이 다수의 관중으로 몰개인화가 형성이 됩니다. 결국에는 모든 집단이 난리치는 게 아니라 한두 명이 난리치니까 이 집단이 같이 난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적 접촉이 많은 경기일수록 관중 폭력이 증가한다. 아까 얘기했던 격투 종목이 특히나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축구, 100m 달리기 하면은 레인이 다 정해져 있죠. 아예 뭐 여기 아예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구분이 없어. 한 필드 안에서 다 같이 뛰면은 관중 폭력이 증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여기 나와 있고, 예방하려면 결국 인식을 바꿔줘야 돼요. 인식을 바꿔주고 그게 안 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하면은 이제 법이나 제도를 만들고, 당연히 건전하고 긍정적인 응원, 그리고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아곤과 아레테입니다. 아곤, 아레테.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탁월성을 돋보이게 하는 것도 스포츠 윤리의 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봅시다. 스포츠 선수들의 체벌을 금지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영향 없음,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 보호, 과도한 스트레스의 원인, 지도자의 권위 향상, 이거가 안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권위 향상의 도구로 폭력이 행사돼서는 절대 안 된다. 관중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중도 스포츠 참가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캠페인 필요, 교육, 인식, 그리고 스포츠인이란 선수뿐만 아니라 관중, 지도자 모두 포함이 된다. 결과만 보는 스포츠 문화 정착 필요, 결과는 중요치 않다. 아곤과 아레테 계속 나오죠. 결국에는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경기의 행위 자체, 과정 자체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6번째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입니다. 결국에는 선수들이 경쟁에서도 승리해야 되고 탁월성도 발휘해야 돼. 이게 자기네 신체 또는 기술, 전략으로 이걸 추구해야 되는데, 무언가 여기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도핑입니다. 그래서 정의, 운동수행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선수나 동물에게 약물을 투여하거나 특수한 의학적 처치를 하는 것.
그래서 이 도프라는 단어가 과거에 노예 시대 때 나왔죠. 그래서 노예들한테 뭔가 약물을 투입하니까 약물이 아니었죠.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 음주 아니면 흡연 아니면 뭐 나쁜 약 뭐 여기 쓰진 않겠습니다. 이런 걸 했더니 생산량이 늘어라고 해서 유래한 게 도프죠. 그 대상이 스포츠인으로 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도핑은 직접적인 것만 문제가 됐어요. 내가 뭔가 행동을 해서 먹거나 주입을 하거나 흡입을 하거나 이런 직접적인 관계만 도핑이라고 규정을 했으면은 현재는 간접적인 것도 모두 도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용 또는 사용 행위를 은폐. 과거에는 사용만 하면 문제였는데 이제는 사용 행위를 은폐하거나 부정거래하거나 시도까지 도핑 방지 규정 위반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죠. 러시아. 최근에 도쿄올림픽 러시아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러시아 올림픽위원회라는 이름을 달고 올림픽에 출전을 했어요. 그 이유가 러시아가 도핑을 한 건 아니죠. 근데 자국 선수들의 도핑을 방조하거나 은폐를 했어요. 이거를 도핑 방지 위반이라는 규정으로 러시아는 이름을 달 수 없고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라는 이름을 달았죠. 그래서 도핑 이렇게 되고요. 또 최근에 기술 도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술 도핑은 뭐냐? 여러분들 전신 수영복 생각하시면 돼요. 전신 수영복. 현재는 전신 수영복이 금지되었습니다. 왜 금지되었느냐?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이건 말 그대로 수영은 자기의 신체만을 이용해야 되는데 수영복으로 이걸 신체의 한계를 극복을 해. 이것도 도핑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금지를 시켰죠. 그래서 기술, 첨단 기술, 이게 기술 도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뭐 최근에 또 마라토나도 문제가 됐어요. 특정 마라토나를 사용했더니 기술 단축이 되더라. 그래서 육상연맹에서 이거는 신체의 탁월함이 아니라 과학 기술이다 라고 해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도핑의 원인, 결국에는 이득이 있어야 되겠죠. 이득이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경기력도 늘어나고 경기력이 늘어났더니 승리를 추구하고 경기 참여, 여러분들 올림픽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나요? 당연히 기록이 좋은 선수들에게만 참여 기회가 보장되죠. 당연히 경기력 향상, 기량이 좋으면 당연히 참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질적 보상, 이거는 좀 의견이 많긴 한데 결국엔 기량이 높아지면은 돈과 명예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는 특히나 프로에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도핑의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고요. 결국엔 사회적 인정, 이게 결국엔 명예죠. 이런 이유들로 많은 선수들이 도핑 유혹을 받고 있죠. 와다, 세계 도핑 방지 기구입니다. 이거 나올지 모르겠지만 카다는 우리나라 도핑 방지 기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세계 도핑 방지 기구에서 규정한 도핑 금지 방법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조작, 뭔가 인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높이뛰기를 잘하려면 키가 뭐 농구를 예를 들읍시다. 농구 잘해야 되면 농구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체적인 특성 키가 커야 되잖아요. 뭐 무릎뼈를 잘라서 키를 늘린다든지 이게 물리적인 조작이고, 화학적 조작, 내가 뭔가를 먹거나 흡입하거나 패치 붙여가지고 뭔가 기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 화학적인 조작. 유전자 조작은 우리 안에 있는 DNA를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신체 활동에 뛰어난 유전자만 건드려서 성장을 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도핑 방지 기구가 정한 금지 약물,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온 적도 없고요. 다만 상시로 금지하느냐, 경기 기간 중 금지하느냐, 특정 스포츠에서 금지하느냐, 이 세 가지 그냥 분류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거는 약 먹으면 안 되냐? 옛날에 이 글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게 유승민 선수였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승민 탁구 선수죠. 유승민 탁구 선수가 뭔가 경기를 하는데 뭐 아마 발치를 했던 것 같아요. 이빨이 아파가지고 이제 발치를 해야 되는데 도핑 문제로 인해서 그냥 마취제 없이 생리를 뽑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좋은 자세이긴 합니다만 이게 내가 만약에 어떤 스포츠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카다가 되겠고, 저기 말한 국제기구의 카다에 승인을 넣어요. 나는 이 약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승인을 받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번외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금지해야 하는 이유, 신체적 이유와 윤리적 이유로 나눕니다. 뭔가 약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게 단점으로 중독이죠. 그리고 이 중독이 결국에는 더 많은 약물을 원해서 결국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윤리적 이유, 공정성, 평등성, 존엄성, 수단화, 모방성. 단어만 보시면은 어떤 건지 아시게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을 통해서, 제가 이 얘기 계속해서 죄송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식을 하고 이 가운데 법과 제도가 있어야 된다. 윤리교육, 도덕교육 해야 된다. 또 하나,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이 좋다. 그리고 도핑 검사의 강화. 결국에는 누구는 이렇게 사람이 있어. 일은 써가지고 기량이 향상됐어. 그럼 이 모든 사람이 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러워하겠죠. 그리고 쟤 안 걸렸으니까 나도 써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얘가 바로 쓰자마자 걸려서 얘 뭐 선수 박탈되고 하면 이 사람들이 쓸 수 있을까요? 못 쓰죠. 그래서 이런 검사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는 과거에는 검출 못했던 많은 약물들이 있는데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과거에는 안 걸렸지만 현재는 걸리게 되죠.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은 필요하죠. 강력한 처벌, 벌을 줘야 되겠죠. 벌을. 근데 그냥 그저 그런 벌이 아니라 아예 막 금지시켜요. 이런 거 중요하죠. 그리고 도핑의 금지, 옛날에는 물리적인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뭐 은폐, 방조 이런 거 점점 확대되죠.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확대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도핑의 금지 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 플러스에 최근에 등장한 셀러 가치 서열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지속성, 근거성, 만족의 깊이, 분할 향유의 가능성.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느냐. 도핑을 하는 게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라는 게
셀러의 가치 서열 기준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후에 문제 풀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용기구와 생체공학기술 활용, 약간 뭐 기술 도핑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지만 안전을 위한 기술, 결국엔 선수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발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용기구들이 당연히 존재를 하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감시를 위한 기술도 있습니다. 도핑하는데 과거에는 검출 못하던 것도 기술 발달으로 인해 검출이 되고, 그리고 사진판도 우리 최근에 아시안컵 하고 있는데 VAR, 그리고 뭐 테니스에서 호크아이, 이런 기술 발달도 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올해 프로야구에서 볼 스트라이크 판정하는 제도가 도입이 됐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기관 계측. 과거에는 뭐 초단위만 분별을 했어. 100m 달리기 하는데 뭐 과거에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전에 뭐 9초 이랬는데 지금은 9초 땡땡땡 세 자리까지 나오죠. 근데 이후에는 땡땡땡땡땡땡까지 오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 여기에는 이런 기술 도핑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선수들에게 유리하게끔 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술 도핑의 문제도 있지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효과, 결국에는 객관성하고 신뢰성 높이고요. 안전, 공정성 향상시킴,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기술은 발달될 필요가 있다. 근데 기술 도핑과 관련된 것들은 주의를 해야 된다.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라는 핵심이 있습니다. 문제 한번 봅시다. 도핑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수의 경기력 향상, 맞죠? 경쟁에서의 승리 추구, 맞죠? 선수로서의 사회적 인정 욕구,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죠. 대표적인 예가 아까 얘기했었죠. 여러 명이 경기를 하는데 얘가 도핑을 해. 그래서 얘가 1등을 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2등에서 2위로 밀려나겠죠. 결국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른 문제 한번 봅시다. 스포츠에 도입된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긍정적인 효과, 기록의 객관성과 신뢰성 높여주죠. 신체에 의존하기보다는 과학기술에 의존. 이거는 스포츠에 어긋나죠. 과학기술이 아니라 신체 특이성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정답은 2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네, 7번째 스포츠와 인권입니다. 결국에 스포츠는 사람이 하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인권이라는 중요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이 인권이 좀 낮은 단계에 있었어요. 지금도 점점 성숙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발달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학생 선수의 인권. 그래서 과거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양궁부가 있었습니다. 양궁부. 얘네들 수업에 참여 안 해요.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양궁장에 있었겠죠. 얘네들은 그럼 학교에서 물론 교육, 일반적인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를 익히는 거죠. 나만 사는 사회가 아니라 이 공동체,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수업을 안 받고 그냥 운동만 해 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학습권 침해입니다. 공부할 권리를 잊은 거죠. 공부할 권리를 잊어버렸어. 그리고 공부 시간에도 훈련이나 경기만 다녀. 그러면은 학습에도 당연히 차질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뭐 좋은 선수가 될진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거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스포츠 스타의 문제들이 노출이 되고 왜 이렇게 됐냐를 살펴보니까 학교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다. 너무 운동만 했다. 라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이제 이러면 안 된다. 그래, 좋은 선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스포츠가 엘리트 스포츠하고 생활 스포츠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엘리트 선수들은 학교 운동부에서 운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막자, 그게 바로 최저학력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험 문제 100점인데 너네 60점 안 되면은 니네 경기에 참여 못해 라고 법과 제도로 강제적으로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60점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학업이 이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많은 스포츠, 좀 4번이 특이할 것 같은데요. 많은 스포츠인들이 자기가 하는 스포츠를 하다가 부상으로 이탈을 해요. 그럼 이 선수들 학교 교육도 안 받고 운동만 했는데 어떡하느냐? 방황하더라. 이걸 막고자 하는 진로 선택의 기회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안 돼. 그래서 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선수만 스포츠인이었는데 이제 지도자까지 확장이 되고 더 아까 설명드렸죠. 지도자도 문제가 있어. 바꿔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4가지를 4대 악습이라고 규정을 지어버렸어요. 이거 하면은 너네 벌 받아 라고 규정을 했어요. 스포츠 지도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은 생활, 체육, 지도사죠. 지도자가 되기 위한 자격이 지도사죠.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얘기했던 게 전부입니다. 인식 바꾸거나 법으로 강제적으로 부여를 하거나 이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포츠를 접하는 초기 단계인 학교에서는 체육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느냐?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어려운 건 전혀 없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스포츠를 통한 도덕 교육,
과거도 아니죠. 스포츠에는 당연히 즐거움도 있고요. 경쟁도 있고요. 뭐 사회적인 관계도 있고요.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제는 이 안에서 도덕과 윤리도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루소 사람 이름 나왔어요. 이건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루소, 위인, 콜버그는 스포츠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도덕하고 윤리교육하고도 맞닿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봅시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규 수업 이수 원칙. 정규 수업 무조건 들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3시 이후에만 학교 운동부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뭐 잘못된 정보일 수는 있겠는데 하여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운동 시간 제한. 이게 그거죠. 과거에는 수업을 뭐 통으로 빠졌다면 지금은 3시까지는 해라는 제한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합숙기간 확대 보장. 대부분의 학교 운동부는 합숙을 통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 안에 결국에는 뭐 인권, 폭력, 학습권이 다 낮아졌어요. 왜냐? 너무 밀폐된 공간. 우린 갇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 합숙도 니네 하지 마. 하려면은 최소한으로 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확대는 안 됩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학교 체육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스포츠를 통한 경쟁 심리 고양. 학교 체육에 초점이 있죠. 우린 프로가 아닙니다. 경쟁 심리? 이건 프로에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긍정적이거나 이뤄야 할 것이죠. 네, 마지막 챕터인 스포츠 조직 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스포츠엔 선수만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앞에 뭐 지도자, 아까 설명은 했습니다만 심판, 뭐 관중, 그리고 뭐 또 누가 있을까요? 뭐 스포츠 조직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중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와 스포츠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심판은 이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름, 내용 쭉 한번 보시면 돼요. 매칭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심판의 오심과 편파 판정을 막기 위한 방안. 근데 여기에서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심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심판의 역할. 이건 좀 수업 외의 내용이긴 한데 여기서 나오는 오심, 편파 판정과 관련된 판단을 하는 사람? 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심판의 역할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거는 경기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심판의 역할이 무조건 판단, 오심을 막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는 거
하나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오심하고 편파 판정입니다. 결국에 똑같습니다. 교육해서 인식 바꿔주는데 안 되면 강제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벌을 줘야 돼. 오심한 사람 징계해, 교육해, 훈련해, 교육해. 여기서 나오는 게 상임 심판입니다. 상임 심판. 대부분의 스포츠 심판들은 투잡을 뛰고 있어요. 결국에는 월급이 일정치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뭐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돈입니다. 돈. 상임 심판, 지금은 이렇게 투잡하고 있는데 심판에게 월급을 줘. 그러면은 일단 돈에 대한 유혹은 뿌리칠 수 있다. 투잡을 한다는 거는 나의 일이 여러 개라는 거잖아요. 초점이 스포츠에만 한정될 순 없다. 다른 것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상임 심판 제도를 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조직입니다. 조직.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크게 보면 대한체육회, 이거와 관련된 기관, 제가 생각나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다음에 우리 알고 있는 스포츠윤리센터, 그리고 지금 축구 하고 있으니까 대한축구협회.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럼 이 조직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선수들 못지않게 조직도 윤리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이 있어요. 평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자유의 원칙, 원초적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 이거는 좀 외워두세요. 이게 나중에 문제로 나오는데 이게 오답에 나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해가 되시잖아요. 평등, 기회, 공정한, 자유, 원초적.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심정윤리와 책임윤리, 아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정윤리와 책임윤리. 책임윤리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심정윤리,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고 행위의 도덕성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스포츠 조직이 왜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압력에 의한 원인. 어느 조직이나 존재를 하죠. 스포츠 조직 담당자는 공평하게 하려고 해. 근데 예를 듭시다. 회장님이 1번을 예뻐라 해. 그래서 얘를 택하게끔 압력을 줘.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죠. 비정상적인 조직일수록 비윤리적 행동 가능성이 높음. 그래서 과거에 우리 스포츠 조직이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면은 재평 감싸기, 폐쇄적,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단체들을 국가에서 감시하고 시민단체가 감시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조직에서 개인의 일탈로 인한 비윤리적 행동이 원인 제공. 결국에는 조직은 잘못이 없어. 그러나 여기 한 부분이, 한 개인이 일탈이 조직 전체를 비윤리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오스템이라고 하는 곳에서 횡령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오스템이 상장 폐지되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결국에 이 한 사람의 문제인데 회사 전체가 문제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생각과 행동이 원인. 결국에는 공정, 평등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조직의 이득을 우선시하면서 공정하고 평등을 무시해버리는 행동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윤리 개선 방안. 아까 얘기했던 것, 인식, 법, 제도 이거 다 빼고 다른 것만 얘기합시다. 국가와 관련 기관. 개인만 윤리적으로 된다고 해서 조직까지 윤리적일 수는 없어요. 다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가 첫 번째와 두 번째고요. 공정성. 아까 스포츠 조직이 너무 폐쇄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스포츠 조직이 결국에 투명해야 된다. 의지와 노력 얘기했고요. 법적 제도 얘기했고요. 투명한 다 이야기했습니다. 문제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들어갈,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기억은 윤리는 행위 결과를 쭉쭉하고 결과, 포인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행위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행위 결과는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행위 결과가 중요하지 않은 건 심정윤리였고 중요하게 보는 것은 책임윤리였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정윤리와 책임윤리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정답은 1번이에요. 이건 정우표를 통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오심과 편파 판정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판의 징계가 벌 줘야 된다고 했죠. 비디오 판독 등 보조적 수단의 기능 사용 금지. 보조적 수단도 사용을 해야죠. 그래서 VAR, 호크아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엔 아까 얘기했던 KBO의 볼 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 무조건 사용을 금지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